예, 자기 돈을 빌려줬는데 그 채무자가 자기에게 돈을 변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채무자가 사기나 횡령한 돈으로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재수없는 경우긴 한데요.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런 판시를 했습니다. 그 변제받은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거에 대해서 알았다는 말입니다. 알았거나 그거에 대해서 편취된 사실에 대해서 중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인이 있는 것이다, 유효하다는 것이고, 그 채권자가 이게 사기나 횡령된 돈이라는 거를 알았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 채무 변제한 것은 무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처럼 뭐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내용 증명에 대해서도 뭐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않나요? 예, 뭐 내용 증명은 뭐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만 의외로 뭐 계약을 하거나 뭐 임대차를 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에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현하실 때 뭐 일반적으로는 뭐 구두로 하는 경우에 그 말을 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이제 뭐 핸드폰들이 많이 보급이 돼서 뭐 녹음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법원의 입장은 내용 증명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증명이라는 거는 일정한 서식이 아니라 발송인이 수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 제도입니다. 발송했다는 사실의 입증은 편리함 때문에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증명 그 자체로서 상대방에 대해서 법원은 판결처럼 그 내용에 따라야 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그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이렇게 받는 경우에 이거 꼭 답해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 분쟁이 되는 경우에 그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답변을 근데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도 되게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놓으면 그 소송이나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의 책임을 면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 작성하시는 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작성 시 자신과 상대방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시고 자신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인장과 지장은 당연히 찍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를 세부를 작성하셔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는 그 내용 증명 그 세부에다가 그 날짜가 찍힌 스티커를 이렇게 세부에 각자 그 찍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부를 갖고 그 상대방에게 한 부가 배송이 되고 우체국에서 그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 내용 증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발송일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열람이나 재증명을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이 내용 증명 제도를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은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가 되는 거죠. 네.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반송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반송이 되는 경우에는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반송이 되는 경우에 그 반송된 걸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은 그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을 많이 떼줬습니다만은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가 돼서 최소한 그 내용 증명 보낸 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무슨 계약서나 쌍방이 서명한 그런 정도는 있어야 예외적으로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장을 보내서 이게 반송이 되면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합니다. 보정명령서를 같이 첨부해서 주민센터로 가면 주민등록 초본을 확실하게 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증명은 그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로 언제까지 발송이 가능한 거죠? 효력이? 예, 뭐 그 어떤 뭐 시한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저희 법률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를 해보시고요.
그 뭐 따로 정해진 시간이나 이런 게 있지 않으니까 발송 여부에 대해서 또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발송하시는 경우에 그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채권 소멸시효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한테 네. 채권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 내용 증명 보내는 거는 최고의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고 나서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소급해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바로 중단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애프터 시간에 제가 깊이 여쭤보겠습니다.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서 네. 예, 뭐 현실적으로 뭐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만은 건축이나 이런 부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조권을 위해서는 뭐 이게 뭐 총합의 제가 지금 저 뭐 관련 자료를 바로 보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총합의 이제 하루에 4시간 그리고 뭐 일정 부분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햇빛이 들어와야 일조권이 인정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조권 침해로 인해서 위자료 같은 걸 청구할 때는 법원에 별도의 감정을 통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그래서 일조권은 뭐 쉽게 말해서 햇빛을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조권이 인정되고 아까 수인 한도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다른 건물에 대한 일조권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실도 이 판단에 있어서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 건축행위에서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준공되거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부터 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에 대한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조권하고 또 다른 개념인데요. 이거는 약간 더 어찌 보면 더 고급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망권, 네. 좋은 경치를 뭐 한강뷰나 뷰를 볼 수 있는 이런 권리는 일조권보다 좀 인정되는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그래서 조망권이 인정된 사례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조권보다 인정에 취약하며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정전부터 향유하던 경관이나 조망이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판례상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가치, 사회통념상 승인된 이런 경우로서 그 흑석동에서 이 한강조망을 가지고 문제된 사안이 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났나요? 요게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쉽지 않군요.